자, 목요일에는 국민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정치를 향한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론 시간이죠. 여론통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또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해 첫 해가 열렸고 첫 이제 평일이 시작됐는데 마음은 많이 무겁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또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슬퍼하고 있는 시기여서 저희가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지율 변화는 볼수록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변화하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야당 지지율은 조금 내려왔고 여당 지지율은 조금 반등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층의 결집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게 통상적인 기사인데 이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8년 전과 비교해서 또는 탄핵 심판 국면인데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갈까 이런 궁금증이죠. 근데 네. 첫 번째 이유는 워낙 지금 우리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극심합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지율 영향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대구 부산이나 또 대구 경북 이 TK PK에서 8년 전과 비교할 때 별로 지지가 안 빠지고 오히려 지지층이 부분적으로는 결집하고 있는 것은 학습 효과와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는 학습 것이고 효과. 네. 두 번째로는 지금 보수 집회가 야외에서 이제 장외에서 있는 네. 경우에 나오는 구호들을 본다면은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계 심리 네. 이 부분도 작동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제였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남동 간접 바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바로 이제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지층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바로 이제 네. 막는 그런 네. 차단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 물론 그 이전부터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사인을 한 서한을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끝까지 싸울 것이다. 네. 감사한다. 그게 이제 8년 전과 다르게 적어도 30에서 35% 가까이 되는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학습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깃발을 세웠고 깃발 중심으로는 조금 탄탄하게 모여 있는 지지층이 이렇다라고 해석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봉신 대표님? 예. 근데 아직은 이제 뚜렷하지가 않죠. 더불어민주당 지도에서 이제 조사에서 약간 거품이 좀 거치고 있다라는 것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 네. 국민의힘 지도가 정상 궤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그 시점으로 따지면은 미세하게 극복이 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이제 그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5점이 이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ARS 조사 방금 배 소장님 말씀 주셨을 때 이제 그 지지자들이 확실히 이제 결집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그리고 볼 수 있는 조사가 이제 ARS 조사인데요. 네. 거기에서는 한 30% 내외 내지는 그보다 이제 조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아직은 좀 미미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총선 전후, 그러니까 총선 이후하고 비교해도 아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지율의 확장성이겠죠. 항상 우리가 천군 백군 경기를 할 때도 중요한 것이 이제 중도층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선거에서는 중요한 이제 관건이 되는데 가령 이런 거죠. 그래 보수층 지지층들이 기반 붕괴를 우려하면서 결집했다고 치자. 그러면 지지율이 한 35, 뭐 많게는 38까지 나오겠지만 40, 45는 나오겠느냐. 네. 이게 이제 보수 지지층으로서는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이 탄핵 심판 국면의 반사 이익을 안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중도층까지도 일부 견인해서 앞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민주당은 42, 45 이런 지지율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보수 지지층들은 안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선거가 있거나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지지층의 외연 확장이 가능하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지율 조사는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이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도 뭐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유도 쓰시면서
일부 지역과 일부 지지층이 아니라 전국민 그리고 전국을 대표하는 당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일성을 하셨는데 확장성은 지금 그럼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사되는 것들인가요, 대표님?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제 왜 그러냐면 여당으로서는 이게 만약에 이번 정부의 그 5년 차다, 뭐 거의 말기다 이러면은 사실 어느 정당이나 거리두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현역 대통령과.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섣불리 단절을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계승적인 관점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 말씀은 상당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고관여 지지자가 다수인 지역구의 중진이 갖는 딜레마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일부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역적으로 어디에 굉장히 몰려 있다고 한다면 전국 여론과는 좀 다른 흐름이 발생할 겁니다. 예. 그런다고 했을 때 전국 정당 그리고 이게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그런 국민의힘이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의 아주 작은 지역에서의 여론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은 단절이라는 의미 한번 끊고 나간다라는 걸로서 전국 여론의 흐름을 탈 것이냐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죠. 예. 지금 당은 어쨌든 국민의힘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출범하면서 뭐 사과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만 사과도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대여 공세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윤 대통령도 조금 지원 사격하는 모양새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역할 분담처럼 보이면서 약간 지지율 혹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와닿는지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뉴스 파이팅 와닿죠. 네. 그러니까 와닿는지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뭐 청취자들에게 다 중요하다는 건데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사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지지층 결집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신년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중앙일보가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9일 30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네. 결과인데요. 이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가 67%, 네. 비상계엄은 일종의 통치행위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 28%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에서 넓게는 35%의 지지층은 있다. 예. 하지만 이들이 과반을 넘거나 60%의 지지는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중도층도 지금 탄핵해야 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66%로 많다. 여기서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갈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과 보수 기반이 붕괴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 입장을 국민의힘이 견지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과는 별개로 보수 기반이 그렇다고 해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걸 네. 구분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정치와 민생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 부분은 분명히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도 지적을 받는 부분도 있고 국민의힘은 더 큰 지적을 받고 있죠.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가야 할 길이 뭐냐? 민생이죠. 예. 그리고 이 민생 경제고 손에 잡혀야 돼. 앞서도 유승민 전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올해가 뭐냐. 지금 트럼프 얼마나 변동성이 커지냐 이야기하거든요. 환율 주식 지금 정말 힘들죠. 앞날이 예측이 안 돼요. 네.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손에 잡히는 걸 내놔야 됩니다. 그도 네. 말씀드리지만 네. 정확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걸 파악을 해서 이런 걸 우리가 그래도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 여당이지만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네. 걸 다수당이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이런 접근이 필요하겠죠. 김용식 대표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지지층을 동일시하고 있는 건가? 이제 이건 지금 여당의 전략을 분석하는 질문인데요. 그렇게 판단하는 건가 생각하시는 국민도 많으실 것 같고요. 어떤 해법 주시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 내에서 원심력이 상당히 강해져 있고요. 그래서 어디가 구심인지
이 어디가 바깥쪽인지 뭐 알 수도 없는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중앙당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알 수 없는 행보들이 네. 되게 많습니다. 메시지도 그렇고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여론을 보고서 사실은 계엄과 탄핵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분명히 네. 정립이 돼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단절이라는 그리고 다시 재건이라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과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야당과는 굉장히 큰 불협화음을 그러니까 이 탄핵 전국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좀 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입장이 굉장히 모호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이 전국에 있어서 장악력은 기대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탄핵 반대냐 아니면 찬성이냐라는 것은 국민 여론을 보고서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선 그럼 야당에게 끌려갈 것이냐라고 누군가가 네. 이야기한다면 어떤 뭐 방금 배 소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민생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지금 나아가야 될 연초인데 도대체 이게 국가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번 정부 뭐 물론 굉장히 많이 지금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지만 어떻게 복원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보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땐 여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인다면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나서 미래를 위한 전략 또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되돌아와야 된다. 이 내란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여론조사도 방금 앞서 언급드린 여론조사 개요에 해당되는데요. 비슷합니다. 탄핵 찬반 여론과 비슷한 상황인데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방금 전에 출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따끈따끈한 얘기를 인용해서 얘기하자면 배종님 지금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20%에서 30% 되는 결집층을 상대로만 메시지를 내고 행동을 하는 건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 갖다 주는 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언론사에서 지금 나오는 칼럼도 그런 내용이에요. 왜 보수층은 무너지고 있으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진입 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왜냐하면 뭐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은 또 다른 정치적인 방향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네. 분명히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중앙일보의 조사 결과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66%,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28%인데 따지고 보면 죄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지만 수사에서 따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의 여론을 보면은 대구 경북이 상당히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보수로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탄핵해야 한다보다 높아요. 네. 그러니까 탄핵은 안 된다. 보수 기반이 무너지는 건 곤란하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자리에 가까워지는 것은 경계한다. 이건 뚜렷하죠. 네. 그런데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TK 지역에서 50%예요. 네. 해당하지 않는다보다 40%보다 높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란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공수처에서는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지방법원은 발부를 했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보수층의 여론을 모아보자면 제가 다르겠지만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뭉갤 건 아니다. 네. 그러면 내란 혐의로 내란죄가 지금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한 거죠. 수사를 받으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수사에 응하지 않게도 계속 뭉개기도 힘들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또 대통령이 그러면 출석을 하게 되면 그것도 뭐 대혼란이 벌어질 거예요. 예.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 조율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네네. 그러면 뭐 가령 관저라든지 예. 여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조사를 충분히 받겠다. 네. 몇 시간이고 간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조율이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논리 모순이다. 야당에서 많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영남권 조사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
탄핵은 안 돼. 내란죄는 맞아.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른 대응으로서 지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런데 사실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TK 지역만 봤을 때 탄핵을 해야 된다 45 그렇죠. 탄핵은 안 된다 48인데 이거 거의 그 동률입니다. 비슷한 네, 거죠. 오차범위 반반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마느냐도 50대 40인데 이것도 이제 반반이에요. 사실 네.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구 경북 그 보수의 성지, 국민의힘의 고향, 텃밭, 안방이라는 곳에서 반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 정도가 되면은요 여기에 계시는 정치인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절이 아니고 나 후계자야라고 자임하고 나중에 출마했을 때 사실은 그러면 낙승이 네. 기대가 되느냐 여기서. 예. 그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보면 사실은 어느 정부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는 거리두기가 있고요. 그 전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개선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단절적인 시각에서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에 와가지고 이거를 탄핵 찬반이냐 내란죄 여부냐 이거에 자기 스스로 발목을 묶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모든 정치인들 정치 세력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사실은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서 기각이 됐다. 네. 그러면 이번 정부가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 심지어는 몇 개월 전으로라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네. 것에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이 응답이 TK에서도 절반 나왔다라는 건 지금 민생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예. TK에서 뭐가 있습니까? 국제적인 행사가 지금 10월 달에 있죠. 예. 경주에서. 그런데 그거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불안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국제 정세는 빠르게 흘러가고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멈춰 있고 시계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정치인들이 기민하게 판단하고 여론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예. 다시 그래서 반반이라 할지라도 편승하는 것이 아니고 돌파하겠다.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면 사실은 TK에서라도 영남 자민련 말씀하셨지만 그마저도 힘들 수 있다. 와, 그마저도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탄핵 심판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권 주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없고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계속 큰 격차로 1위를 그렇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또는 차기 정치 지도자로 적합한 인물 쏟아졌습니다. 쏟아졌는데 대체로 비슷해요. 가장 부각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민주당도 야권으로 보면은 거의 이재명 대표가 유일한 네. 지금 유력 후보인 것이고 그 외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또 홍준표 또 한동훈 호칭 생략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예요. 네네. 그러니까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대동소이한 결과 앞서 소개드렸던 중앙일보 같은 조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호칭 생략합니다. 이재명 35%, 홍준표 8%, 한동훈 6%, 김문수, 오세훈 5%, 우원식 4%, 그 외에 이준석, 김동연, 원희룡, 네. 방금 전에 출연했던 유승민, 안철수 2%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 또는 보수 후보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도 지금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안 돼요. 예. 그럼 지금은 탄핵 심판 국면의 반사 이걸 또 가져가고 있는 예. 데다가 워낙 또 민주당이 또 단일되어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결과가 어떨지 모릅니다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네.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까? 이건 이재명 네. 대표가 단연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뭔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지금 압도적인 우위 상황에서 변수가 발생한다면 뭐가 가능한 변수가 있을까요? 시나리오가? 구도로 보면 인물로 보면 이제 우원식의 등장이라든지 유승민의 재등장 네. 아니면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김문수가 이제 좀 약진하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최근의 경향인데 그게 어떤 구도에 충격을 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기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이제 호명됐던 어떤 인물도 네. 두 자릿수를 넘어서 어깨를 견주기에는 시간이 시간. 너무 부족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완전히 1인 네. 1인 독주 거의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1강 다약인데 다약이 거의 한 자릿수 밑으로 빠지는 네. 요 상황이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누가 만들어줬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한 전국의 한 20% 되는 고관여 보수 성향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지금 모든 조사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이 상황은 지금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듯이 계엄 선포 이후예요. 네. 예,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계엄과 탄핵 정국이 끝나야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 거품도 거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그 계엄과 탄핵 정국이 끝나는 게 바로 대선이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시기 자체가 겹쳐버리니 이거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 그 시간의 변수가 가장 클 거예요. 네. 다들 그래도 쭉 이 정치적인 변곡점들을 지켜봤을 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재판 리스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2심 공직선거법 1심이 유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내부 정치적인 변수로는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념적인 변수로 보수층이 또 이 결과에 따라서 결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이들 생각은 잘 하지는 않지만 저는 외부 변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트럼프가 등장하고 또 북한이라고 하는 이슈. 네. 이런 이슈가 과연 어떻게 또 경제 또 외교 변수로 작동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열려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차이가 많아 보이고 양자 대결을 한다 그러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어떤 보수 국민의힘 후보인들 네.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런 부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좁혀질 텐데 그게 과연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이 거의 지금 유일한 이 강자를 뛰어넘을 정도의 영향이 작동을 하느냐 여부는 시간이 가장 크겠죠. 예. 시간이. 자, 뭐 실제 여론 결과는 아니고요. 3, 3, 4 정도로 나누면 4라는 중도가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확 성격을 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시간이라든지 여러 조건상 어렵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짧게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 거. 이분들은 계엄도 반대했고 탄핵도 찬성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떤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 그 영향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좀 센 분들, 그러니까 고관여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에게 눈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거리두기를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누르고 있어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뭐 한동훈 대표가 사실 그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죠. 이재명 대표와 어깨를 견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딱 한 번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오히려 자당내에서 당내에서 그 한동훈 대표라는 전 대표라는 인물을 눌러버리니 네. 이게 되지가 않죠. 사실은 싹이 트이기도 전에 지금은 탄핵 정국 속에서 묘하게 과거에 발목을 잡힌 그런 어떤 고관여 지지자들에 의해서 국민의힘의 그 주요 대선 주자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오히려 손해를 본 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우리가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도매급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어떤 후보자들을 구분화, 네. 차별화, 이렇게 또 전문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인물론 뭐 이런 거. 예. 이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 탄핵 심판 국면에서 한 덩어리로 어느 쪽에 서 있냐 그걸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치 구도라든지 또 앞으로 벌어질 법적 공방도 민감하겠지만 결국 국민들의 민생이라는 말 아까 배 총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차기 대통령이 만약에 조기 대선을 치러서 된다고 해도 경제 상황에서 그분의 지지율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권을 꿈꾸고 있는 분들 정치권에 민생 관련된 이슈에서 여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3가지씩만 뽑아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복수 소장님. 예,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아까 얼핏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예, 환율이라든지 이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제 그 뭡니까 여행 그 위험 국가로 외국에서 선진 국가에서 네. 분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당장 외국에서 뭘 가져오려고 하더라도 뭐 작품 같은 거 빌려올 때 그 보험금 같은 게 몇 천만 원이 오른다든가. 네. 그러니까 뭐 전시도 하기 어렵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기도 어렵고 미국에서 신규 비자 발급도 뭐 제한이 안전의 있고 문제. 네. 여러 가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자 민생 이런 부분부터 정치가 했어야 돼야 된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일 거예요. 고용 일자리. 고용이 불안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그 고용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역시 기업이다. 기업이죠. 세 번째로는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힘든 분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죠. 결국 골목을 살려라. 골목을 살려라. 예, 기업으로 다 통용이 되네요. 이러기도 참 쉽지가 예, 않죠. 고용, 기업, 골목. 그겁니다. 그그 네. 예, 그그가 잘 돼서 크크크하고 좀 웃을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역시 여론을 날카롭게 읽고 전해주시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